강태경은 10년 전 그날 밤 재로 변해버렸을 은회색 나침반이 다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성을 잃고 거칠게 우산을 내던진 그는 진흙탕 속에 주저앉은 여자의 가녀린 어깨를 으스러질 듯 쥐어틀었다. 폭우를 뚫고 번쩍인 번갯불 아래 여자의 창백한 손에 들린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은 형이 품고 있던 유품이었다. 서늘한 빗물이 태경의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여자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심장이 흉곽을 찢고 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고 있었고 귓가에는 10년 전 무너져 내리던 건물의 끔찍한 파열음이 다시금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제사구역 건설 현장은 며칠째 이어지는 장마로 인해 거대한 진흙 귤처럼 변해 있었다.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던 태경은 자정이 넘은 시각 아무런 예고 없이 이곳을 찾았다. 검은 슈트 차림으로 진창을 밟으며 뼈대만 남은 건물을 올려다보던 그의 눈에 기괴한 형상이 포착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다. 통제선이 쳐진 붕괴위험구역 안쪽에서 누군가 짐승처럼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철근을 훔치려는 잡범이거나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뻔한 산업 스파이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경호원을 물리고 홀로 다가간 태경이 목격한 것은 얇은 트렌치코트 하나에 의지한 채 맨손으로 진흙을 파내고 있는 한 여자였다. 손톱이 부러지고 흙바닥에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르는 듯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태경이 그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지하려 거칠게 손을 뻗은 순간 여자의 손끝에 걸린 은빛 금속이 차가운 빛을 발했다. 여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흙투성이가 된 금속 물체를 소중하게 품에 안으려 할 때 태경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얇은 손목을 짐승처럼 낚아챘다. 억센 힘에 밀려 진흙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군 여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손에 쥐고 있는 물건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듯 본능적으로 몸을 둥글게 웅크렸다. 태경은 일말의 자비도 없는 무자비한 힘으로 여자의 굳은 손가락을 하나씩 억지로 펴냈다. 마침내 여자의 지독한 저항을 뚫고 그의 손바닥 위로 떨어진 물건은 낡고 부식되었지만 여전히 정교한 세공을 간직한 은재 덮개형 나침반이었다. 덮개 중앙에 선명하게 새겨진 KTK라는 이니셜은 태경의 형. 강태윤의 것이 분명했다. 이게 왜 당신 손에 있는 거지? 태경의 목소리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나올 만큼 낮고 위협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 나침반은 형의 시신이 수습될 때 끝끝내 발견되지 않아 영원히 화마 속에 녹아내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물건이다. 태경의 칠흑 같은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지독한 혼란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 된 얼굴 위로 번갯불이 스쳐 지나가자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단단한 여자의 눈동자가 태경의 시선과 정면으로 맹렬하게 부딪혔다. 그녀의 파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추위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대답해. 당장 경찰에 넘겨서 그 입을 억지로 열게 만들기 전에 태경은 이를 악물며 그녀를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다. 형의 유일한 유품이. 그것도 10년 전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구역의 철거 현장에서 이토록 기만적으로 다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태경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설과 지독한 의심이 독거미처럼 기어다녔다. 이 여자는 10년 전 그날의 참혹한 진실과 어떤 식으로든 깊게 맞닿아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여자는 태경의 억센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얄팍한 발버둥을 치는 대신 오히려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무섭도록 똑바로 응시했다. 숨막힐 듯한 팽팽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고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돌려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오랜 세월 풍파를 견딘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건 당신이 함부로 가져갈 물건이 아닙니다. 내게 당장 돌려주세요.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가녀린 손을 뻗어 나침반을 되찾으려 하자 태경은 차가운 냉소를 흘리며 그녀를 바닥으로 무참히 내팽개쳤다. 진창에 처박힌 그녀를 내려다보는 태경의 눈빛은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 지독하게 서늘했다. 남의 소중한 유품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뻔뻔함에 태경은 헛웃음마저 터져나왔다. 그는 나침반을 쥔 주먹에 터질 듯한 힘을 주며 여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도둑질에도 지켜야 할 정도가 있는 법이지. 이 나침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나 하고 훔친 건가? 이것은 10년 전 이 빌어먹을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내 형의 유품이다. 태경의 선고와도 같은 무거운 말에 여자의 움직임이 일순간 마법에 걸린 듯 굳어졌다. 동공이 미세하게 요동치며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굳은 듯 완전히 멈췄다. 여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태경의 차가운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강태윤의 동생, 태양건설의 현 총괄대표 강태경. 여자는 그제야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깨달은 듯했다. 그러나 태경이 예상했던 구차한 변명이나 두려움 섞인 사과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는 진흙바닥을 짚고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부러진 손톱 사이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붉은 피를 더러운 옷자락에 대충 닦아내고는 상처투성이가 된 두 손을 꽉 그어쥐었다. 당신 형의 물건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겼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형형하게 어둠 속을 꿰뚫고 있었다. 그 나침반 안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사 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그 낯설고도 끔찍한 단어가 태경의 귓가를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0년 전 이 저주받은 현장에서 죽은 또 다른 사람. 태경의 턱관절이 무섭게 붉어지며 딱딱한 소리를 냈다. 태경은 이 불쾌한 여자의 정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부실공사의 주범으로 몰려 온 세상의 문매를 맞고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한 파렴치한 남자. 설계 책임자 윤상철, 그리고 그의 그림자처럼 숨어 살던 외동딸 윤혜인, 평생을 증오하고 경멸해왔던 원수의 더러운 핏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형의 고결한 유품을 아버지의 유언이라 부르며 당당하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태경의 굳게 담은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서서히 번졌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며 두 사람의 열기품은 몸을 차갑게 적셨지만 그들 사이를 맴도는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겁고 날카롭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태경은 나침반을 자신의 젖은 슈트 안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는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혜인에게 짐승처럼 다가갔다. 윤상철의 딸. 태경이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무참히 짓밟듯 잔인하게 읊조렸다. 살인자의 딸이 감히 유언이라는 고결한 단어를 입에 올리는군. 네 아버지가 뒤로 빼돌린 철근 때문에 내 형이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죽었는데 그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이제는 피해자의 유품까지 뻔뻔하게 탐내는 건가. 혜인의 창백한 뺨이 수치심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파열된 입술이 여러 번 열렸다가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어떤 구차한 변명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혜인은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태경의 멸시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낼 뿐이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의 적대적인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얽히며 불꽃을 튀겼다. 태경은 경멸 어린 시선을 거두고 뒤돌아서서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검은 차량 쪽으로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태경이 어두운 공사 현장을 완전히 빠져나가려 할 때 혜인의 절박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굳은 등 뒤로 맹렬하게 꽂혔다. 나침반 안에 숨겨진 종이 지금 빗물에 젖으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 형이 왜 내 아버지의 주머니에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했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될 거라고요. 그 한마디에 태경의 오만한 걸음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우뚝 멈춰섰다. 형이 윤상철의 주머니에 나침반을 숨겼다고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불길하고도 기괴한 퍼즐 조각이 태경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 무겁게 떨어져 내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태경의 흔들리는 시선 끝에 비틀거리며 서 있는 혜인의 위태로운 그림자가 짙은 밤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다. 형이 윤상철의 주머니에 나침반을 숨겼다는 여자의 절규는 차가운 빗물과 함께 태경의 고막을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우뚝 멈춰선 태경의 구두굽 아래로 탁한 진흙물이 질척였다. 나침반 안에 숨겨진 종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아니 존재조차 몰랐던 그 낡은 은색 케이스 안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뜻이었다. 태경은 신경질적으로 안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내들었다. 틈새로 미세하게 스며든 빗물이 은빛 표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이성적인 통제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빗물에 젖으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다는 혜인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태경은 뒤를 돌아 비틀거리는 여자를 향해 턱짓을 했다. 그림자처럼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무자비한 손길로 혜인의 양팔을 결박하듯 붙잡았다.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 통유리로 둘러싸인 총괄 대표 집무실은 바깥의 맹렬한 폭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완벽한 고요와 무기질적인 서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지는 흙탕물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이물질이었다. 혜인은 젖은 코트를 걸친 채 꼿꼿하게 서서 책상 너머의 남자를 주시했다. 샤워를 마치고 검은 셔츠로 갈아입은 태경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책상 위에 놓인 나침반을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나침반의 덮개를 열자 붉게 녹슨 시역바늘 아래로 형편없이 짓물러 버린 종이 뭉치가 보였다. 10년의 세월과 방금 전의 빗물이 더해져 손만 대도 바스라질 것처럼 위태로운 상태였다. 고작 이 휴지 조각 하나로 내 형과 네 아버지가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가. 태경의 차가운 조소가 텅 빈 집무실을 울렸다. 혜인은 상처난 손을 꽉 쥐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거래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내 아버지는 부실공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당신 형은 그 사실을 증명할 무언가를 찾아내 아버지에게 남긴 겁니다. 태경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살인자의 딸이 내뱉는 오만한 변명은 그의 오랜 상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침반 안의 처참한 종이 조각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그 건방진 입을 영구히 다물게 할 방법도 없었다. 태경이 서랍에서 핀셋을 꺼내 종이를 건드리려 하자 혜인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지금 그 상태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잉크는 번지고 섬유질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태경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처럼 혜인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네가 도대체 무슨 수로? 혜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맞섰다. 저는 고문원과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타버리고 물에 젖은 종이라도 어떤 화학약품을 써서 글씨를 살려내야 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일에 대한 확신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태경은 속으로 실소를 삼켰다. 원수의 딸이 하필이면 기록을 되살리는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는
핀셋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서랍에서 두꺼운 보안 서약서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좋아. 네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단, 조건이 있다. 태경은 서류 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복원 작업은 철저하게 내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다. 이곳 본사 지하에 마련된 특수 보안실에서 단 1초의 사각지대도 없는 감시 카메라 아래서 작업해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그 안에서 해결한다. 만약 종이를 훼손하거나 빼돌리려는 시도가 아주 조금이라도 발각될 경우 넌 살인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넘어 산업 스파이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그것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명백한 구속이자 투명한 유리장 속에 가두겠다는 족쇄였다. 그러나 혜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탁자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단호하게 적어 내려갔다. 사각거리는 만년필 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혜인이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거칠게 말라붙은 그녀의 오른쪽 손등 위로 길게 패인 흉터 하나가 태경의 시야에 들어왔다. 불에 댄 듯 일그러진 작지만 기이할 정도로 선명한 화상 자국이었다. 그 순간 태경의 귓가에 10년 전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운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가운 병원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귀를 틀어막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온기를 나눠주던 작은 손. 그 손등에도 저것과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태경의 동공이 미세하게 요동치며 혜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정말로 10년 전 그날 밤의 작은 소녀란 말인가. 태경이 굳은 입술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예고 없이 열리며 서도진 실장이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강진욱 부회장님이 방금 전 1층 로비를 통과하셨습니다. 곧장 이 방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10년 전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태경을 몰아내려는 숙부 강진욱. 태경의 시선이 혜인의 손등 흉터에서 책상 위의 나침반으로 그리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바깥의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로 차갑게 옮겨갔다. 엘리베이터의 둔탁한 기계음이 고요한 집무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층수 표시기가 최상층을 향해 맹렬하게 치솟고 있었다. 태경은 반사적으로 책상 위에 나침반을 거머쥐어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서 실장, 이 여자를 비상 엘리베이터로 당장 빼내. 지하 특수 보안실로 직행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태경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도진이 혜인의 팔을 이끌고 책장 뒤에 숨겨진 통로로 사라졌다. 비밀문이 완벽하게 닫히고 불과 3초 뒤 육중한 집무실 문이 열리며 강진욱 부회장이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10년 전 사건을 발판 삼아 그룹의 실세로 자리 잡은 숙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였다. 우리 조카님이 밤잠이 없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비 오는 새벽에 진흙탕을 뒹굴고 올 줄은 몰랐구나. 강진욱이 탁자 위에 희미하게 남은 흙탕물 자국을 지팡이 끝으로 툭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다. 태경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응수했다. 제사구역은 조만간 재개발 시공이 들어갈 핵심 부지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땅인 만큼 최고 책임자로서 집안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진욱은 태경의 완벽한 방어벽에 흥미롭다는 듯 혀를 찼지만 이내 서늘한 본색을 드러냈다. 과거의 망령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무너진 돌무더기 아래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법이다. 네가 헛된 것을 찾다
그룹에 해를 끼친다면 이 숙부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진욱의 경고에는 노골적인 살기가 묻어 있었다. 진욱이 물러간 뒤 태경은 곧장 지하 3층에 위치한 특수보안실의 폐쇄회로 화면을 모니터에 띄웠다. 완벽하게 밀폐된 유리 부스 안.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혜인이 작업용 방진복을 입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부식된 나침반과 형편없이 짓물러버린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혜인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미세한 핀셋과 특수화학 용액이 담긴 스포이트를 번갈아주며 종이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분리해내고 있었다. 조금의 실수라도 범하면 영원히 가루가 되어버릴 위태로운 작업이었다. 태경은 화면을 확대하여 혜인의 오른쪽 손등을 주시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그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10년 전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웅크려 울던 자신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귀를 막아주던 소녀. 그 따뜻하고도 슬픈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윤상철의 딸과 10년 전의 소녀가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모순이 태경의 이성을 지독하게 짓눌렀다. 사흘째 이어지는 고된 복원 작업에 혜인의 체력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지하 보안실은 무기질적인 화학약품 냄새와 공족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혜인은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냈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된 종이의 첫 번째 겹이 간신히 벗겨지고 있었다. 희미한 잉크 자국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지하 보안실을 밝히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웅웅거리던 공조기 소리마저 뉘었으며 사위는 완벽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외부의 메인 전력이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돌아가야 할 비상 발전기조차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차단된 것이 분명했다. 어둠이 내려앉자마자 혜인의 몸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시각이 차단된 공간에서 10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쾅, 귀청을 찢는 붕괴음,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와 사방을 집어삼키던 시뻘건 불길, 콘크리트 더미 아래 깔려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환청이 되어 혜인의 고막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혜인은 들고 있던 핀셋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극심한 과호흡이 밀려오며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엄습했다. 트라우마가 빚어낸 환영 속에서 그녀는 다시 무너져 내리는 건물 한가운데 갇힌 어린아이로 돌아가 있었다. 혜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숨을 헐떡였다. 상황실 모니터가 검게 꺼진 순간 태경은 본능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침반 안의 종이를 파괴하기 위해 고의로 전력을 끄는 것이다. 태경은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 3층으로 향했다. 두꺼운 보안실 철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고통스럽게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다. 태경이 휴대폰 불빛을 켜자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혜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태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넓은 어깨로 혜인의 가녀린 몸을 단단하게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바닥에 냉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깊숙이 끌어당긴 그는 커다란 손으로 혜인의 두 귀를 부드럽지만 굳세게 틀어막았다. 10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였다. 숨 쉬어. 윤혜인.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긴 무너지지 않아. 태경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혜인의 귓가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이성보다 본능이 앞선 행동이었다. 윤상철의 딸이라는 꼬리표보다 극도의 공포에 떠는 여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태경의 뜨거운 체온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혜인의 귓가를 채우자 미친 듯이 요동치던 그녀의 호흡이 거짓말처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혜인은 무의식적으로 태경의 셔츠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었다. 태경은 어둠 속에서 혜인의 떨리는 등을 말없이 쓸어내리며 등 뒤에 닫힌 문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진욱의 수하들이 벌써 이 건물 깊숙한 곳까지 쥐새끼처럼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회사의 심장부조차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태경은 힘이 풀려 주저앉은 혜인을 단숨에 안아 올렸다. 서도진이 비상 손전등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대표님, 배전반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고의적인 훼손입니다. 서도진의 보고에 태경의 턱관절이 무섭게 굳어졌다. 보안팀 전원 비상 대기시키고 당장 차 대기해. 이 회사 안에는 내 적들뿐이라는 걸 깜빡했군. 태경의 서늘한 명령이 복도를 울렸다. 혜인은 태경의 품에 안긴 채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가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태경이 혜인을 안고 어둠이 깔린 비상계단을 빠져나가는 동안 지하 주차장 구석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청소원 유니폼을 입은 한 사내가 대포폰을 꺼내들고 짧게 중얼거렸다. 실패했습니다. 강태경 대표가 여자를 빼돌렸습니다. 사내의 싸늘한 보고가 어두운 주차장의 벽을 타고 불길하게 퍼져나갔다. 강태경의 묵직한 검은색 세단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미끄러지듯 본사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조수석에 쓰러지듯 기대어 앉은 윤혜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여전히 불규칙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태경은 스티어링 휠을 쥔 손에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단단히 힘을 주었다. 태양그룹의 심장부이자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본사 지하 보안실이 뚫렸다. 그것은 강진욱 부회장의 세력이 이미 그룹 내부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10년 전 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나침반과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태경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번져가는 붉은 가로등 불빛이 태경의 서늘하게 굳은 턱선을 이따금씩 비추었다. 평생을 저주해온 원수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다른 합리적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도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주인의 성정을 그대로 빼닮아 무기질적이고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무채색으로 정돈된 거실 한가운데로 혜인이 위태로운 걸음을 내디뎠다. 혜인은 젖은 코트를 벗고 태경이 건네준 넉넉한 셔츠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지나치게 큰 옷깃 사이로 드러난 가녀린 목선과 상처 입은 손목이 애처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태경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넓은 서재의 문을 열었다. 두꺼운 방음벽과 외부 침입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이중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오직 그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었다. 그는 비상용으로 챙겨온 보건장비와 특수 화학약품 가방을 커다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내려놓았다. 혜인은 아직 가시지 않은 공포의 여운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장비들의 상태부터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상처 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에 떠오른 눈빛만큼은 다시금 특유의 단단한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 지독한 몰입과 고집스러운 태도가 태경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묘하게 흐트려 놓았다. 태경은 말없이 서재를 빠져나갔다가 잠시 후 옅은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돌아왔다. 테이블 한 구석에 조용히 놓인 하얀 도자기 잔에서는 향긋하고 은은한 국화차의 향기가 배어나왔다. 만성적인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는 태경이 억지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마시던 것이었다. 혜인이 화학약품 냄새 사이로 퍼지는 이질적인 향기에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태경은 시선을 피하며
창밖의 어두운 야경으로 눈길을 돌렸다. 오해하지 마라. 네가 여기서 이성을 잃고 쓰러져서 복원 작업이 지연되면 곤란해지는 건 나니까. 체온부터 올리고 진정될 때까지 마시면서 해. 차갑고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혜인은 잔을 감싸쥔 두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찻잔을 받아드는 혜인의 오른쪽 손등 위로 길게 패인 화상 흉터가 다시금 태경의 시야를 찔러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흉터를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가문 사람에게서 자꾸만 10년 전 빗속에 다정한 온기를 찾아내고 마는 자신이 혜인은 몹시도 당혹스러웠다. 서재에 희미한 핀 조명 하나만 켜둔 채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혜인이 핀셋으로 두 번째 종이층에 엉겨붙은 섬유지를 조심스럽게 분리하려던 찰나였다. 무거운 정막을 깨고 현관의 초인종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고요를 날카롭게 찢었다. 태경과 혜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부딪혔다. 이 시간에 예고 없이 이곳을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태경은 검지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는 수신호를 보내고는 서재문을 밖에서 굳게 걸어 잠그고 거실로 나갔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예상대로 강진욱 부회장이었다. 한밤중에 경호원조차 대동하지 않고 홀로 찾아온 불청객의 방문에 태경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선 진욱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빛은 거실 곳곳을 기민하게 훑어내리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와 미안하게 됐구나. 본사 지하보안실에 원인 모를 정전 사태가 있었다기에. 네 안위가 걱정되어 들렀다. 진욱의 목소리에는 아기를 숨기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태경은 소파에 앉기를 권하지도 않은 채 차가운 벽처럼 버티고 섰다. 사소한 기계 결함일 뿐입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발걸음하실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태경의 철벽 같은 방어에 진욱은 비릿한 콧방귀를 뀌며 거실 한가운데를 서성였다. 그러다 공기 중에 미세하게 떠도는 평소 태경의 집에서는 난리 없는 약품 냄새를 맡은 듯 코끝을 찡그리며 걸음을 멈췄다. 진욱의 구두 앞코가 굳게 닫힌 서재문을 향해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그가 손잡이로 손을 뻗으려는 찰나. 태경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가로막고 섰다. 제 사적인 공간입니다. 선을 넘지 마시죠. 태경의 살기 어린 경고에 진욱은 걸음을 멈추고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진욱의 입가에 교활한 호선이 뱀처럼 미끄러지듯 그려졌다. 네가 무언가 위험한 것을 몰래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집안에 쥐새끼가 들어왔다면 빨리 잡아야지. 특히 그 쥐새끼가 윤상철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것이라면 더더욱 살려두어선 안 되지 않겠니? 진욱이 남긴 노골적인 경고는 그가 이미 혜인의 정체는 물론이고 나침반의 존재까지 어느 정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진욱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유유히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간 뒤 태경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재문을 다시 열었다. 혜인은 미동도 없이 굳은 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방음벽을 뚫고 희미하게 넘어온 진욱의 음성만으로도 바깥의 상황을 직감한 것이 분명했다. 태경이 무어라 입을 떼기도 전에 혜인의 작업대 귀퉁이에 놓여있던 낡은 휴대폰 액정이 불길한 파열음처럼 번쩍이며 켜졌다. 화면 위로 발신자 번호가 철저히 조작된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서서히 기어 올라와 있었다. 그 종이를 끝까지 읽고 싶다면 내일 밤 자정까지 혼자서 10년 전 그 공터로 나와라. 강태경에게 알리면 다음번엔 정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액정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무겁게 얼어붙었다. 발신자 번호가 철저히 조작된 협박 메시지의 서늘한 문장이 두 사람의 시선을 차갑게 통잠했다. 강태경에게 알리면 다음번엔 정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10년 전 참사 현장으로 혼자 나오라는 비열한 덫이었다. 태경은 망설임 없이 혜인의 굳은 손에서 거칠게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이런 조잡한 수작에 흔들릴 필요 없어. 강진욱은 네가 가진 나침반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해 심리전을 펼치며 떠보는 것뿐이니까. 태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혜인의 어깨를 감싸듯 뻗었다가 허공에서 위태롭게 멈춘 그의 손끝에는 통제하기 힘든 살기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혜인은 생명줄이 끊기듯 검게 꺼진 휴대폰 액정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책상 위에 나침반을 바라보았다. 강진욱이 이토록 조급하게 덫을 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진실의 목덜미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완벽한 반증이기도 했다. 그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시 핀셋을 고쳐 쥐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굳게 닫힌 서재 안의 화학약품 냄새는 더욱 짙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극한의 긴장 상태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운 혜인의 안색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모니터 앞의 구분등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핀조명 아래서 오직 종이의 숨결에만 집중하는 그 집요한 뒷모습을 소파에 기대어 지켜보던 태경의 가슴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질적인 감정들이 거칠게 요동쳤다. 평생을 저주해온 원수의 핏줄이라는 지독한 혐오감과 온갖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여자를 향한 기묘한 연민이 흉터처럼 엉켜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태경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혜인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스탠드의 조도를 미세하게 조절해주고 완전히 식어버린 국화차 잔을 치운 뒤 따뜻한 물을 채워 아무 말 없이 옆에 놓아두었다. 혜인이 굳은 약품을 희석하기 위해 무심코 손을 뻗었을 때 태경의 커다란 손과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우연히 스쳤다. 짧은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인 채 움직임을 멈췄다. 이제 마지막 층입니다. 혜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팽팽하게 당겨진 고요한 서재의 공기를 갈랐다. 가장 깊숙한 곳에 엉겨붙어 있던 마지막 섬유질을 분리해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태경은 본능적으로 혜인의 의자 등받이를 감싸주며 그녀의 등 뒤로 바짝 다가섰다. 숨이 닿을 듯 좁혀진 거리. 태경의 묵직한 채취와 혜인의 옅은 샴푸 향이 알코올 냄새와 섞여 어지럽게 맴돌았다. 태경의 시야에는 혜인의 가녀린 목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이 고스란히 들어왔다. 혜인의 흉터진 손이 조심스럽게 투명한 용액을 마지막 종이 표면에 떨어뜨렸다. 지독한 시간의 풍파와 빗물을 견뎌낸 낡은 종이가 마치 길었던 인고의 한숨을 내쉬듯 얇은 막을 벗겨내며 서서히 두 갈래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태경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혜인의 어깨너머로 시선을 고정했다. 특수 화학 반응을 일으킨 종이 위로 붉게 번진 잉크 자국이 마침내 선명한 형태를 드러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진 일련 번호와 함께 가장 하단에 뚜렷하게 적힌 몇 글자. 태경과 혜인의 동공이 동시에 무섭게 흔들렸다. 명이른행 구간 지하 금고 B 400이 10년 전 화재 당시 완전히 소실된 줄로만 알았던 조작되지 않은 윤상철의 진짜 설계 도면 원본이 숨겨진 장소였다. 형 강태우는 참사가 벌어지기 직전 모든 진실이 담긴 원본을 안전한 곳에 빼돌린 뒤 윤상철에게 그 위치를 알리고자 자신의 나침반 속에 이 쪽지를 필사적으로 숨겼던 것이다. 두 사람의 엇갈렸던 지독한 비극이 비로소 하나의 명확한 점으로 정통으로 맞물리는 벅찬 순간이었다. 강진욱이 이 문자를 보낸 건 내일 밤 자정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야.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미끼일 뿐이지. 태경은 단호하게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종이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숙부의 진짜 교활한 의도가 간파되었다.
놈들은 이미 결정적 단서가 명일은행 구간 금고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태경에 발을 묶어둔 채 먼저 선수칠 준비를 하고 있을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당장 움직인다. 서 실장에게 연락해서 지하 주차장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차로 대기하라고 해. 태경이 짙은색 외투를 거칠게 집어들자 혜인 역시 망설임 없이 작업용 장갑을 벗어 던졌다. 저도 갑니다. 태경이 위험하다며 즉각적으로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혜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단단했다. 당신 형이 목숨을 걸고 숨겼고 내 아버지가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진실입니다. 나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태경은 그 절대적인 고집과 명분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와 펜트하우스 전용 비상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끝없이 하강하는 금속성의 기계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섬뜩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목적지는 폐쇄를 앞둔 명일은행 구간. 진실에 닿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숨막히게 채우고 있었다. 1층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려던 찰나 태경의 안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다. 먼저 내려가 대기 중이던 서도진 실장의 긴급 전화였다. 전화를 받은 태경의 얼굴에서 일순간 핏기가 가시며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대표님, 늦었습니다. 방금 전 강진욱 부회장 측 용역 패거리들이 명일은행 구간에 들이닥쳤습니다. 화재 경보를 고의로 울리고 무단으로 지하금고를 파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실이 영원히 무너지는 콘크리트 잔해 속으로 묻혀버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몇 분에 불과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면에 강태경의 억센 주먹이 거칠게 내리꽂혔다. 명일은행 구간 지하 금고에 강진욱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쳐 고의로 화재 경보를 울렸다는 서도진의 다급한 보고. 그것은 10년 전 화마가 모든 진실을 집어삼켰던 그날의 끔찍한 절망을 태경의 눈앞에 다시금 생생하게 소환하는 듯했다. 태경의 턱관절이 무섭게 붉어졌다. 놈들은 나침반에 적힌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진실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 전체를 무자비하게 파괴하여 영원히 콘크리트 잔해 속에 묻어버릴 작정이었다. 비상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태경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에 거칠게 올라탔다. 조수석에는 굳은 표정의 윤혜인이 이미 안전벨트를 틀어쥐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태경의 묵음의 경고에도 그녀는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빗길을 찢어질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내달린 세단은 폭우를 뚫고 인적이 끊긴 명일은행 구간의 후미진 뒷골목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했다. 도착한 명일은행 구간은 이미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었다. 낡은 건물 내부에서는 붉은 화재 경보기 불빛이 미친 듯이 전멸하며 섬뜩한 핏빛 그림자를 토해내고 있었고 깨진 1층 유리창 너머로는 인공적으로 피워올린 짙은 회색 연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귓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와 엉켜 심장 박동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경찰과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10여 분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강진욱이 매수한 용역 패거리들은 그 짧은 틈을 타 지하금고실을 초토화하고 있었다. 태경은 서도진에게 외곽의 퇴로 확보와 경찰 통제를 지시한 뒤 혜인의 손목을 낚아채듯 굳게 쥐고 건물 후면의 비좁은 비상 계단으로 몸을 날렸다. 어둠과 매캐한 연기가 도사린 지하로 내려갈수록 시야는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호흡은 턱끝까지 차올랐다. 지하, 2층 B구역 금고실 앞. 육중한 강철문은 이미 산소 용접기에 의해 절반쯤 기괴하게 녹아내려 뜯겨나간 상태였다. 놈들은 금고실 중앙에 몰려 환한 작업등을 켜놓고 마구잡이로 벽면을 파쇄하며 서류를 찾고 있었다. 다행히 그들의 목표가 B400이라는 정확한 좌표에 닿지는 않은 듯했다. 태경과 혜인은 짙은 연기와 칠흑 같은 어둠을 방패 삼아
금고실의 가장 후미진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앞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혜인은 오직 양손 끝에 감각에 의지해 차가운 금속 벽면을 더듬어 나갔다. B, 398. B, 400.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 B400이라는 낡고 부식된 양각 팻말이 닿았다. 혜인은 나침반 속 종이에서 해독해낸 복잡한 비밀번호 조합을 조심스럽게 다이얼에 입력했다.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철제문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먼지 냄새를 머금은 방수 처리된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혜인이 휴대폰의 미세한 불빛에 의지해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10년 전 아버지가 수기로 작성했던 제사구역의 진짜 설계 도면과 원본 결제 서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마지막 장. 원가 절감을 지시한 강진욱의 결제란 옆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반대했던 설계 책임자 윤상철이라는 세 글자가 피를 토하듯 선명하게 억눌려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죽어간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유일무이한 결백의 증거였다. 혜인의 창백한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붉게 달아올랐다. 억눌린 짐승 같은 울음이 핏기 없는 입술을 뚫고 새어나오려 하자 그녀는 스스로 입을 틀어막으며 어깨를 거칠게 떨었다. 태경은 그 처절한 진실의 무게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형 강태윤이 왜 마지막 순간 자신의 유품에 이 단서를 남기고 윤상철의 주머니에 숨겨두었는지 완벽하게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각자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벅찬 회한을 누릴 새도 없었다. 저쪽 구석 보관함이 열려있다. 누군가 들어왔어. 당장 잡아놈들의 무리 중 하나가 어둠 속에서 열린 금고문을 발견하고 거친 고함을 내질렀다. 무거운 군화 발소리들이 두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사방에서 좁혀오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놈들이 추가로 터뜨린 연막탄의 독한 연기가 환기구 없는 좁은 금고실 안을 꽉 채우며 사정없이 호흡을 옥죄어 왔다. 태경은 반사적으로 서류 가방을 거머쥐어 안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 혜인의 허리를 짐승처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시야가 차단된 가장 깊숙한 안쪽의 좁은 철제 캐비닛 틈새로 그녀를 밀어넣고 자신은 거대한 방패처럼 그녀의 앞을 완전히 막아섰다. 위협적인 손전등 불빛들이 뱀의 혀처럼 어둠을 날카롭게 훑으며 두 사람이 숨은 좁은 틈새 앞까지 번뜩였다. 밀착된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의 가쁜 숨결이 뜨겁게 엉켰다. 독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자 혜인이 쿨럭거리며 고통스러운 기침을 뱉어내려 했다. 그 순간 태경은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입과 코를 단단히 그러나 한없이 부드럽게 틀어막았다. 혜인의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이 태경의 턱끝을 스치듯 맞닿았고 그녀의 겁에 질린 두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오직 태경만을 맹렬하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태경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다. 조금만 참아. 절대 네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뺏기지 않을 테니까. 낮고 묵직한 그의 속삭임이 매캐한 연기를 뚫고 혜인의 심장 깊은 곳으로 흔들림 없이 스며들었다. 두려움에 떠는 혜인의 심장 박동과 그녀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태경의 맹렬한 심장 박동이 하나의 리듬처럼 맞닿아 어둠 속을 울리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 서로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와 형처럼 두 사람은 오직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이 숨막히는 지옥을 버텨내고 있었다. 놈들의 거친 욕설과 발소리가 금고실 반대편으로 미세하게 멀어지는가 싶던 찰나였다. 태경의 귓가에 꽂혀있던 인이어에서 바깥에서 대기하던 서도진의 절박한 무전이 터져나왔다. 대표님, 지금 당장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놈들이 연막탄이 아니라 진짜 신호를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을 통째로 태워버릴 작정입니다.
무전이 끊기기가 무섭게 거짓말처럼 퀴퀴한 먼지 냄새를 밀어내고 코를 찌르는 날카롭고 섬뜩한 기름 냄새가 좁은 틈새 안으로 맹렬하게 밀려들기 시작했다. 코를 찌르는 섬뜩한 신어 냄새가 좁은 철제 캐비닛 틈새로 맹렬하게 밀려드는 순간 강태경의 눈빛이 야차처럼 서늘하게 번뜩였다. 강진욱의 하수인들은 증거를 뺏기지 못할 바에야 이 건물 전체를 거대한 화장터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 독한 기름 냄새와 매연이 숨통을 조여오자 윤혜인의 어깨가 고통스럽게 파르르 떨렸다. 태경은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혜인의 머리와 상체를 단단히 감싸주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완벽하게 밀착시켰다. 숨 멈춰. 지금부터 무조건 내 뒤에 붙어서 뛰어. 태경의 낮고 단호한 속삭임과 동시에 그는 철제문을 거칠게 발로 차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불길이 막 번지기 시작한 지하실의 아수라장을 뚫고 두 사람은 짐승처럼 내달렸다. 놈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뒤따랐지만 태경은 혜인의 손목을 생명줄처럼 틀어진 채 짙은 연막을 뚫고 간신히 건물의 후미진 비상구로 빠져나왔다. 건물 외곽에서 대기하던 서도진의 짙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두 사람이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차에 올라탄 태경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혜인의 상태부터 살폈다. 다행히 불길이 닿지는 않았지만 매연을 마신 그녀의 창백한 뺨 위로 땀과 그을음이 눈물 자국처럼 엉겨붙어 있었다. 서도진은 추격하는 용역 차량들을 따돌리기 위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 도로로 거칠게 차를 몰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심야의 국도를 1시간 남짓 달린 끝에 차는 서울을 완전히 벗어난 인적 드문 산 중턱의 낡은 목조 산장 앞에 멈춰섰다. 태경이 개인적인 은신처로만 사용하는 완벽하게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안전가옥이었다. 빗방울이 산장의 낡은 나무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텅 빈 실내를 무겁게 채웠다. 벽난로에 장작을 피운 태경은 서류 가방에서 10년 전의 도면과 결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낡은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백열등의 노란 불빛 아래 원가 절감을 위해 치명적인 부실 자재를 사용하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한 강진욱의 서명과 그의 격렬히 반대하며 끝까지 저항했던 윤상철의 붉은 펜 자국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혜인의 아버지는 탐욕스러운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참사를 막으려다 억울하게 희생된 내부 고발자였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혜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씨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태경은 그 처절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차마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어 묵묵히 굳은 턱을 악물 뿐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누군가 자신을 은밀히 찾아왔었다고 하셨습니다. 혜인의 젖은 목소리가 적막한 산장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태양건설 회장님의 장손이라며 자신이 확보한 진짜 도면을 안전한 곳에 숨겼으니 내일 현장에서 만나 모든 비리를 폭로하자고 했다고요.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 위치가 적힌 나침반을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셨던 겁니다. 태경의 심장이 쿵 하고 무겁게 떨어져 내리며 흉곽을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형 강태유는 윤상철을 끝까지 믿었고 두 사람은 함께 진욱의 악행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공조하다 화마 속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다. 태경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거칠게 감싸주며 깊고 고통스러운 한숨을 토해냈다. 10년 동안 자신이 쏟아부었던 지독한 증오의 방향이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처참한 깨달음이 그의 이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혜인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시선을 돌려 태경의 굳은 옆벌구를 응시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병원 영안실 앞 복도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뜻밖의 과거에 태경의 넓은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굳어졌다. 어른들의 무자비한 고함 소리와 기자들의 섬뜩한 플래시 세례 속에서 홀로 구석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짐승처럼 울고 있던 사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기에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제 두 손으로 그 사람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나침반의 주인이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순간 태경의 숨이 턱 막히며 그의 시선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의 눈길이 혜인의 오른쪽 손등에 선명하게 남은 일그러진 화상 흉터로 맹렬하게 꽂혔다. 거친 빗소리가 보슨 듯 주변의 모든 소음이 하얗게 지워졌다. 그날 밤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다가와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었던 작은 손. 차가운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자신을 안아주며 무너지지 말라고 속삭여주던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이 평생을 원수로 여기며 경멸해왔던 바로 눈앞의 이 여자였다니. 태경은 떨리는 손을 뻗어 혜인의 상처 입은 손등을 부서질 듯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그때 내 귀를 막아줬던 아이가 너였어. 태경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젖어 있었다. 혜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는 순간 태경은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둑이 터지듯 무너지며 그녀를 자신의 묻은 품으로 깊숙이 끌어당겼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오해와 지독한 증오의 세월이 비로소 서로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산산조각나며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산장 창밖으로 희미한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깊은 감정의 여운을 무참히 깨부수며 탁자 위에 올려둔 태경의 비상용 대포폰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서도진 실장이었다. 태경이 수화기를 들자마자 핏기가 가신 서 실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강진욱 부회장이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님께서 10년 전 부실공사의 주범인 윤상철의 딸과 은밀히 내통하며 회사의 핵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고 언론에 터뜨렸습니다. 지금 모든 포털 메인이 대표님과 윤혜인 씨가 함께 있는 조작된 사진들로 도배되었습니다. 태경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지며 산장 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잿빛 하늘을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진실을 손에 넣었지만 숙부는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최악의 단두대를 세워버린 것이다. 서도진의 다급한 보고가 끊긴 직후 산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잿빛 새벽 하늘을 응시하는 강태경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경이 무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윤혜인은 탁자 위에 놓인 비상용 대포폰의 화면을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가득 채운 충격적인 기사들을 마주했다. 태양건설 강태경 대표 10년 전 참사 주범의 딸과 은밀한 결탁 복수극인가 치정인가 무너지는 그룹의 윤리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활자들이 그녀의 망막을 잔인하게 찌르고 들어왔다. 기사에는 두 사람이 폭우 속 공사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모습부터 펜트하우스 비상 엘리베이터에 함께 오르는 장면까지 철저하게 조작되고 악마화된 사진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강진욱은 진실이 폭로되기 전에 두 사람을 완벽한 사회적 매장 상태로 몰아넣을 거대한 여론의 단두대를 세운 것이다. 강진욱의 교활한 수는 명백했다. 10년 전 참사의 유일한 증거인 윤상철의 진짜 도면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그것을 살인자의 딸과 눈이 맞아 이성을 잃은 강태경이 조작한 가짜 서류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여론은 이미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거대 재벌가의 치정과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먹잇감에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태경은 오늘 오후로 긴급 소집된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직에서 영구히 해임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진실이, 그리고 10년 전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던 그 소중한 기억이 숙부의 더러운 탐욕 앞에 또다시 짓밟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혜인의 창백한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제가 가겠습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채 마르지도 않은 흑투성이의 트렌치 코트를 주워 입으며 문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제가 강진욱 부회장에게 매수되어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경찰에 자백할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을 향한 의혹은 벗겨질 테고 이사회에서도 당신을 몰아낼 명분이 사라집니다. 혜인은 아버지가 남긴 원본 서류 가방을 태경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자신이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 희생양이 되어야만. 태경이 회사의 대표로서 강진욱을 응징하고 아버지와 형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절박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산장의 낡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어 억센 힘으로 돌려 세웠다. 지금 누구 마음대로 그런 쓰레기 같은 희생을 하겠다는 거지. 태경의 두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맹렬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여론의 질타나 이사회의 해임 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에서 다시 한번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어리석은 여자만을 맹렬하게 꿰뚫고 있었다. 태경은 혜인의 양어깨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고는 그녀를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도망치려는 혜인의 반항은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참히 제압되었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미련한 여자는 늘 홀로 짐을 짊어지고 고통 속으로 침몰하려 하고 있었다. 태경의 턱관절이 무섭게 붉어지며 딱딱한 소리를 냈다. 똑똑히 들어. 윤혜인, 내가 10년 동안 이를 갈며 버텨온 건 고작 이깟 태양그룹의 대표 자리나 알량한 명예 따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태경의 묵직한 목소리가 혜인의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다. 내 형과 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악마를 끌어내리고 네가 더 이상 살인자의 딸이라는 지독한 굴레 속에서 숨죽여 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내 유일한 목적이다. 태경의 진심 어린 선고에 혜인의 눈동자가 속절없이 흔들리며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거칠게 쥐었던 혜인의 어깨에서 힘을 빼고 대신 그녀의 차가운 뺨을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네가 무너지면 진실도 무너져. 그러니까 내 곁에서 절대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마. 회사가 날아가든 세상이 뒤집히든 나는 널 지킬 거니까. 태경의 단단한 온기의 혜인은 마침내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의 가슴에 조용히 이마를 기댔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무언의 맹세였다. 태경은 혜인의 등을 다독인 뒤 즉각 서도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론의 거짓된 프레임을 완벽하게 박살내기 위해서는 강진욱의 결제 서명이 위조되지 않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가 당장 필요했다. 서도진이 수배해둔 은퇴한 최고 권위의 문서 감정 전문가가 있는 곳은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의 국립기록원 별관이었다. 태경은 서류 가방을 단단히 챙겨들고 혜인과 함께 산장을 나섰다.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의 산길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산하고 기괴했다. 태경이 젖은 낙엽을 밟으며 차의 시동을 걸고 천천히 엑셀을 밟으려는 순간이었다. 짙은 안개 너머의 굽은 도로 끝에서 육중한 배기음을 뿜어내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기척도 없이 나타났다.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돌진해오는 대형 트럭의 기괴한 실루엣이 두 사람의 차창 너머로 섬뜩하게 확대되고 있었다. 짙은 안개 너머로 맹렬하게 돌진해오는 대형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의 시야를 하얗게 집어삼켰다. 강태경은 본능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거칠게 틀었지만
젖은 노면 위에서 미끄러진 차체는 완벽하게 통제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회전했다. 찰나의 순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태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전벨트를 풀고 윤혜인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쾅 고막을 찢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트럭의 육중한 범퍼가 세단의 측면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았다. 산산조각난 유리창 파편들이 예리한 비수처럼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차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지는 끔찍한 충격 속에서 태경은 자신의 넓은 등과 단단한 팔로 혜인의 작은 몸을 빈틈없이 감싸 안았다. 세단이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멈춰설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껴안은 팔을 풀지 않았다. 귀가 멀어버릴 듯한 이명이 됐고 부서진 차 안에는 섬뜩한 정적과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혜인은 온몸을 짓누르는 육중한 무게감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시야는 흐릿했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기적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는 없었다. 그러나 자신을 거대한 방패처럼 덮고 있는 남자의 상태는 달랐다. 태경의 찢겨진 이마와 어깨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혜인의 창백한 뺨과 쇄골을 적시며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혜인은 공포에 질린 손으로 태경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태경 씨, 강태경 대표님. 찢어질 듯한 혜인의 절규에 태경의 무거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옅은 호흡을 토해냈다.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부상보다 품 안에 무사히 안겨있는 혜인의 눈동자를 확인하고서야 희미하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박살난 차창 밖으로 거칠고 둔탁한 군화 발소리들이 다가왔다. 짙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강진욱의 사주를 받은 용역 패거리들이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의 생사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듯 찌그러진 뒷좌석의 문을 쇠파이프로 뜯어냈다. 놈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좌석 밑으로 굴러떨어진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가방을 거머쥐고 돌아서려는 찰나. 피투성이가 된 태경의 억센 손이 깨진 창틀을 넘어 사내의 손목을 짐승처럼 움켜쥐었다. 그거나 태경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놈들을 꿰뚫어보는 칠흑 같은 눈동자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번뜩였다. 그러나 치명상을 입은 태경의 악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내는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태경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목숨부터 건지시죠. 강 대표님, 우리는 부회장님 지시대로 증거물만 챙겨갈 테니까. 사내들이 서류 가방을 빼앗아 트럭에 올라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태경의 팔은 허공을 배회하다 힘없이 꺾여내렸다.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의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혜인은 구겨진 차체 속에서 태경의 무너지는 상체를 자신의 품으로 절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오른쪽 손등에 남은 흉터 위로 태경의 뜨거운 피가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안 돼요. 눈 감지 마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혜인은 자신의 옷자락으로 태경의 상처를 지혈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버지를 잃었던 10년 전의 그 지독한 무력감과 상실감이 다시금 그녀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태경은 피가 고인 입술을 간신히 달싹이며 흉터가 남은 혜인의 손을 힘겹게 겹쳐쥐었다. 울지 마. 넌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 그 한마디를 끝으로 태경의 몸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나갔고 그의 무거운 고개가 혜인의 어깨 위로 깊이 떨어졌다. 멀리서 희미하게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안개를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혜인은 의식을 잃은 태경을 꽉 끌어안은 채 처절하게 쏟아지는 눈물을 삼켰다. 강진욱의 수하들이 모든 진실이 담긴 서류를 탈취해 갔다고 믿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그 시각. 혜인의 떨리는 반대편 손은 자신의 얇은 트렌치코트 안주머니 깊숙한 곳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산장을 나서기 직전. 태경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원래의 가방에서 빼내어 그녀의 품에 은밀히 숨겨두었던 빳빳한 종이 뭉치의 촉감이 선명하게 닿아 있었다. 그것은 강진욱의 치명적인 서명이 담긴 진짜 원본 도면이었다. 놈들이 훔쳐간 가죽 가방 안에는 태경이 미끼로 넣어둔 쓸모없는 위조 서류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혜인은 차갑게 식어가는 태경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맞대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잿빛 아침이 밝아오는 도로의 끝을 응시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이 남자를 지키고 모든 진실의 판을 뒤집어 엎을 차례였다. VIP 병실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규칙적이고 건조한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음뿐이었다. 참혹했던 빗길의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온 강태경은 3번의 끔찍한 심정지와 기나긴 응급수술을 거친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새하얀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하고 위태로웠다. 윤혜인은 핏자국이 채 지워지지 않은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채 그의 침대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대형 트럭이 덮쳐오던 순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온몸을 던져 거대한 기사처럼 방패가 되어주었던 남자. 구겨진 차창 너머로 쏟아지던 그의 뜨거운 피가 아직도 자신의 흉터진 손등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는 것만 같아 혜인은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미동조차 없는 태경의 커다란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소리 없이 오열을 삼켰다. 무거운 정적을 깨고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와 함께 하얀 병실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강진욱 부회장이었다. 생사를 오가는 조카의 참담한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피부치의 얼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짙고 비릿하게 깔려 있었다. 진욱은 침대에 누운 태경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자못 여유로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어리석은 놈. 10년 전 제 형이 그 잘난 정의감과 영웅심 때문에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결국 똑같은 짓을 반복하다니. 강씨 가문의 핏줄치고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나약한 게 네 가장 큰 약점이지. 진욱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무균실의 깨끗한 공기를 도끼처럼 오염시켰다. 혜인은 태경의 굳은 손을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뱀 같은 사내의 얼굴을 서늘하게 응시했다. 네가 그 유명한 윤상철의 딸이더냐.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 주제도 모르고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무모하고 미련한 성정은 쏙 빼닮았구나. 진욱은 혜인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혐오스럽다는 듯 냉소를 흘렸다. 내 수아들이 금고에서 가져온 가죽 가방 안의 서류는 이미 완벽하게 소각장의 재로 변해버렸다. 이 멍청한 조카가 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네 아비의 얄량한 결백도 나를 무너뜨릴 유일한 증거도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쥐새끼처럼 숨죽여 살던 네 본래의 시궁창으로 당장 꺼져라. 안 그러면 네 아비나 이 병신이 된 조카놈처럼 명줄을 덧없이 재촉하게 될 테니까. 진욱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빗길의 끔찍한 추돌 사고로 태경이라는 가장 큰 방해물을 제거했고 탈취한 서류까지 불태웠으니 내일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직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교만함이었다. 혜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지만 섣부른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핏기가 가신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서늘한 침묵을 지켰다. 진욱이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병실을 빠져나가고 다시 숨막히는 고요가 찾아오자 혜인은 굳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흑투성이 트렌치코트 안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반으로 고이 접힌 빳빳한 종이 뭉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다.
강진욱의 치명적인 자필 서명과 윤상철의 피 맺힌 붉은 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진짜 원본 도면이었다. 강진욱이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은 태경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던 위조된 미끼 도면에 불과했다. 보건 전문가인 혜인의 예리한 눈에는 종이의 재질부터 잉크의 번짐까지 이 서류가 가진 절대적인 진실의 무게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혜인은 종이 위에 억눌리듯 새겨진 아버지의 필적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10년 전부터 이어진 기나긴 비극의 사슬을 이제는 오직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만 한다고 뼈저리게 다짐했다. 태경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듯 이제는 자신이 그를 위해 이 지옥 같은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였다. 이사회 전까지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입증해낼 국가공인감정서를 반드시 받아내야만 했다. 혜인은 서류를 다시 품에 깊이 갈무리하고 가방을 챙겨들었다. 병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자신의 겉옷주머니에 들어있던 낡은 은색 나침반을 꺼내어 태경의 머리맡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10년 전 화마 속에서 형 강태윤이 지켜냈고 무너지는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품었으며 마침내 태경이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되찾아준 그들의 숭고한 신물이었다. 그녀는 병실 탁자에 비치된 작은 메모지를 한 장 뜯어내어 상처투성이가 된 떨리는 손으로 짧은 문장을 꾹꾹 눌러 적어내려 갔다. 사각거리는 펜촉의 마찰음이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하얀 병실 안을 울렸다. 글씨를 모두 적은 혜인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태경의 창백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잠시 맞대며 그의 희미하고 더운 숨결을 온전히 들이마셨다. 부디 내가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버텨주세요. 속으로 절박한 기도를 삼킨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병원 복도를 향해 결연한 걸음을 옮겼다. 탁자 위. 은빛 나침반 옆에 반듯하게 놓인 하얀 메모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혜인이 병원을 빠져나가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의 차가운 거리로 나선 바로 그 시각. 강진욱이 탑승하여 본사로 향하던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터져나왔다. 서류의 소각을 지시받았던 수하의 다급하고 짐승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차 안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부회장님, 가방 안에 있던 서류를 최종 확인했는데 전부 조잡하게 위조된 가짜 도면들입니다. 강태경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습니다. 일순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진욱의 얼굴이 악귀처럼 기괴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로 핏발이 선 눈을 번뜩이며 앞좌석의 비서를 향해 당장 병원 주변의 모든 추적 인력을 동원해 윤혜인을 찾아내라고 죽여서라도 진짜 서류를 빼앗아 오라고 미친 듯이 포효했다. 강진욱의 최고급 세단 안은 지옥불이 들끓는 듯한 참담한 분노로 가득 찼다. 가짜 서류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진욱은 이성을 잃고 앞좌석의 가죽 시트를 거칠게 걷어찼다. 조카 강태경이 자신의 눈을 돌리기 위해 정교한 미끼를 던졌고 그 어설픈 계략에 그룹의 실세인 자신이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진욱의 입술 사이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끔찍한 저주가 터져나왔다. 당장 서울 시내 모든 용역과 정보원을 총동원해서 윤혜인을 찾아내 그 계집애가 들고 있는 서류가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갈기갈기 찢어 발겨야 한다. 진욱의 섬뜩한 명령이 스피커를 타고 퍼져나가자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서울의 음산한 뒷골목마다 검은 승합차들이 거미줄처럼 은밀하고 잔혹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진실의 싹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거대한 폭력이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던 VIP 병실의 침대 위에서 강태경의 창백한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지독한 마취제의 수마와 살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무의식은 끈질기게 윤혜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몽롱한 의식을 깨우고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린 태경의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 탁자 위에 홀로 남겨진 은빛 나침반이었다. 그리고 그 낡은 나침반 옆에 반듯하게 놓인 작은 메모지.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핏자국처럼 꾹꾹 눌러 쓴 혜인의 단호한 문장을 읽어내린 순간 태경의 심장이 누불 듯한 공포와 함께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진욱이 서류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혜인은 지금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육체의 고통을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태경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토해내며 제 팔에 꽂혀 있던 굵은 수액 바늘들을 무자비하게 뽑아 던졌다. 찢어진 어깨의 봉합 부위에서 붉은 피가 다시 배어나와 새하얀 환자복을 섬뜩하게 적셨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다. 때마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서도진 실장이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와 그를 부축하려 했다. 대표님, 아직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장기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서도진의 절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경은 그의 어깨를 억센 힘으로 밀쳐내며 피 끓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당장 차 대기시켜. 윤혜인의 위치를 단 1초라도 빨리 찾아내. 놈들이 그 여자를 먼저 찾아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손으로 강진욱의 목통을 물어뜯어 버릴 테니까. 태경의 칠흑 같은 두 눈동자에는 오직 혜인을 찾아내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과 처절한 보호 본능만이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병원을 빠져나온 혜인은 서도진이 미리 섭외해둔 국립기록원 별관의 감정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복잡한 도심의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탔다. 강진욱의 수하들이 역과 터미널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을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좁고 후미진 뒷골목만을 골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재촉했다. 품속에 안고 있는 원본 서류의 무게가 마치 불타는 쇳덩이처럼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살인자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겨내고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강태경을 무너지는 태양그룹에서 구해낼 유일한 열쇠. 혜인은 창백한 입술을 꽉 깨물며 낡은 트렌치코트 자락을 여미고 주위를 날카롭게 경계했다. 약속된 장소가 있는 낡은 구도심의 비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의 등 뒤로 불길하고 둔탁한 발소리가 짙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낯선 구두굽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다. 혜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를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어떻게든 이 미로 같은 골목을 빠져나가 대로변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골목의 끝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퇴로를 완벽하게 가로막고 멈춰 섰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고 쇠파이프와 흉기를 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다급하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그녀를 미행하던 다른 사내들이 골목 입구를 철저하게 봉쇄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혜인은 덫에 걸린 사슴처럼 완벽하게 포위되고 말았다. 사내들은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그녀를 향해 포위망을 천천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좁혀왔다. 혜인은 두 손으로 가슴팍을 감싸 안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녀의 얇은 어깨는 이내 차가운 시멘트 벽에 무심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꽤나 멀리 도망쳤군. 윤상철의 딸, 부회장님께서 네가 가진 그 종이 쪼가리에 아주 화가 많이 나셨거든. 우두머리 사내가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끌 끌며 불길한 마찰음을 내뱉었다.
섬뜩한 금속성이 좁고 어두운 골목을 날카롭게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비열한 협박이 쏟아졌지만 혜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피가 맺힌 진실을 저 짐승 같은 놈들의 손에 허무하게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찢기고 짓밟히더라도 끝까지 저항하리라 다짐하며 혜인이 품속의 서류를 더욱 단단히 틀어주고 놈들을 맹렬하게 노려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묵직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마치 분노한 야수처럼 놈들의 바리케이드를 향해 미친 속도로 돌진해오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용역들의 승합차 측면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았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윤혜인을 향해 좁혀오던 놈들의 포위망이 일순간 산산조각났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운전석 문을 짐승처럼 차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태경이었다. 찢겨진 환자복 위로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혜인을 향해 걷는 그의 걸음에는 지독한 광기와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놈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강목과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태경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야수처럼 그들을 무참히 쓰러뜨렸다. 그러나 수차례의 심정지를 겪고 수술대에서 갓 내려온 그의 육체는 이미 치명적인 한계에 달해 있었다. 등 뒤에서 날아온 둔탁한 쇠파이프의 일격에 결국 태경의 거대한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만도 제발 혜인의 처절한 비명이 어두운 골목의 정적을 찢었다. 놈들이 쓰러진 태경의 머리를 향해 다시 흉기를 치켜드는 순간 혜인은 아버지가 남긴 원본 서류를 자신의 가슴팍에 꽉 쥔 채 그들의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 나를 강진욱 부회장에게 당장 데려가. 이 서류를 직접 건넬 테니까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 혜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으나 놈들을 노려보는 눈동자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태경이 안 된다며 절박한 신음을 흘렸지만 혜인은 멀리서 서도진의 차량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시야 끝으로 확인하고는 순순히 놈들의 억센 소나기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낡은 트렌치코트 주머니 속에는 서도진과 통화가 연결된 채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폰이 서늘하게 숨쉬고 있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교회의 폐공장 지하, 깊숙한 곳.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밀실의 철문이 열리며 혜인이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사이로 역겨운 시가 연기가 훅 끼쳐왔다. 낡은 가죽 소파에 오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강진욱은 수아가 건넨 진짜 원본 도면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조소를 터뜨렸다. 결국 이 알량한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제 애비도 억울하게 죽고 그 잘난 강태경도 길바닥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구나. 진욱은 서류의 마지막 장에 남겨진 자신의 결제 서명과 윤상철의 피 맺힌 붉은 펜 자국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혐오스럽다는 듯 혀를 찼다. 혜인은 무릎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 교활한 악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끓어오르는 사리를 철저하게 억누른 채 그녀는 가장 치명적인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부실 자재를 강요해 수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룹을 위해 당신 스스로 멈춰주기를 바랐죠. 혜인의 도발적이고 차가운 한마디에 진욱의 입가에 머물던 여유로운 미소가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믿음. 네 아비는 그 하찮은 양심 때문에 내 숨통을 조르려 했던 멍청이다. 강태윤, 그 건방진 놈이 네 아비의 장부와 이 도면을 들고 날 쥐고 흔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밤에 공사장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수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
진욱의 오만한 입술을 통해 10년 전 화마의 진짜 원인이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다. 철근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끔찍한 횡령을 덮기 위해 친조카와 무고한 설계 책임자를 잿더미 속에 생매장시킨 잔혹한 범행 자백이었다. 혜인의 주머니 속 휴대폰 마이크가 그 모든 악마의 속삭임을 빠짐없이 집어삼키고 있었다. 스스로 죄를 시인해줘서 고맙군요. 강진욱 부회장님. 혜인의 서늘한 대답과 동시에 그녀의 주머니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기계음을 눈치챈 진욱의 얼굴이 흉측한 야차처럼 굳어졌다. 놈이 이성을 잃고 혜인의 목을 조르려 묵직한 지팡이를 치켜드는 찰나였다. 귀청을 찢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밀실의 철문이 바깥에서부터 처참하게 뜯겨나갔다.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폐 공장 전체를 뒤흔드는 가운데 피로 얼룩진 강태경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신처럼 어둠을 뚫고 걸어 들어왔다. 태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욱에게 돌진해 그의 안면을 무자비한 주먹으로 내리꽂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욱의 몸이 낡은 탁자를 박살내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다. 뒤이어 들이닥친 경찰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진욱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동안 태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굳어있는 혜인을 향해 무너지듯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벌어진 상처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두 팔로 혜인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귓가에 닿은 태경의 심장 박동은 세상을 다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처럼 맹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혜인은 태경의 다쁜 어깨에 뺨을 묶고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따뜻한 체온을 깊이 마주 안았다. 무장 경찰들을 대동하고 들어온 서도진이 바닥에 떨어진 원본 도면과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이 녹음된 혜인의 휴대폰을 안전하게 수거하며 태경을 향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것은 단 3시간 뒤에 열릴 태양그룹의 긴급 주주총회뿐이었다. 10년을 어둠 속에서 기다려온 잔혹하고도 완벽한 심판의 무대가 마침내 그들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폭풍전야의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폐공장의 서늘한 지하실에서 강진욱이 경찰의 수갑을 찬 지 정확히 3시간 뒤였다. 긴급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장 안에서는 진욱의 수하들과 매수된 임원들이 강태경 대표의 회의만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진욱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꿈에도 모르는 그들은 수장의 부재 속에서도 탐욕스러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고 있었다. 굳게 닫힌 거대한 마호가니 문 밖에서 강태경은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그 역겨운 소음들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수차례의 심정지와 자상을 견뎌낸 그의 육체는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계에 달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진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새로 갈아입은 칠흑 같은 검은 슈트 위로는 일말의 고통조차 배어나오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품에 단단히 안은 윤혜인이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태경이 상처 입은 커다란 손을 뻗어 문고리를 거머쥐는 순간 혜인의 붉어진 시선이 그의 창백한 옆벌굴에 깊숙이 가닿았다. 육중한 문이 파여름처럼 거칠게 열리며 대회의실의 탁한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임원들의 얼굴이 유령이라도 본 듯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태경은 절뚝이는 걸음을 완벽하게 숨긴 채 압도적인 지배자의 기운을 뿜어내며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서도진 실장이 회의실의 모든 출입문을 굳게 봉쇄하고 중앙 통제 시스템에 접근했다. 좌중이 경악과 혼란으로 술렁이는 가운데 태경은 단상 중앙의 마이크를 잡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장내를 한번 훑어내렸다. 그의 묵직한 침묵만으로도 수백 명의 주주들이 내뿜던 탐욕스러운 숨소리가 완벽하게 떴었다.
태경은 손짓으로 단상 아래에 서 있는 혜인을 불렀다. 혜인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꺼낸 낡고 빳빳한 종이 뭉치가 서도진의 손을 거쳐 대회의실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 위로 선명하게 투사되었다.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의 얼굴이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10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은 한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만이었습니다. 태경의 낮고 단단한 음성이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구석구석을 무겁게 타격했다. 스크린 위로 클로즈업된 도면의 마지막 장. 강진욱의 치명적인 자필 서명과 원가 절감을 강요한 지시사항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 빗자국처럼 붉고 선명하게 남겨진 설계 책임자 윤상철의 반대 서명. 태경은 그 붉은 글씨를 가리키며 뼈를 깎는 듯한 회한을 담아 말을 이었다.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윤상철 소장은 부실 공사를 지시한 주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참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강진욱 부회장에게 맞서 싸웠던 내부 고발자이자 의로운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내 형 강태윤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상철 소장과 공조하다. 강진욱이 지시한 고의적인 방화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장내는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발칵 뒤집혔다. 강진욱의 최측근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작된 서류라며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질렀다. 그들의 비열한 발악을 가만히 지켜보던 태경은 서늘한 조소를 흘리며 다시 마이크에 다가섰다. 서류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면 본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르겠지. 태경의 신호와 동시에 서도진이 중앙 콘솔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폐공장 밀실에서 혜인의 휴대폰을 통해 녹음된 강진욱의 소름 끼치는 음성이 거대한 스피커를 타고 터져나왔다. 강태윤이 도면을 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불을 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악마의 혀처럼 잔혹하고도 명백한 살인자백이 회의실의 웅장한 천장을 때렸다. 변명의 여지조차 완벽하게 차단된 끔찍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방금 전까지 발악하던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의자에 주저앉았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진실이 폭로된 순간 대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무장한 채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진욱의 하수인들과 부패 임원들에게 차례로 수갑을 채워 끌어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거대한 태양그룹을 어둠 속에서 갉아먹던 썩은 뿌리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며 완벽하게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굳게 닫혀있던 문 밖에서는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벼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태경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뒤로하고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스크린 아래에 멍하니 서 있는 윤혜인만을 향해 있었다. 10년 동안 그녀의 목을 옥죄었던 살인자의 딸이라는 지독한 낙인이 비로소 잿가루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혜인의 두 눈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두 사람의 길고 참혹했던 밤이 마침내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는 벅찬 찰나였다. 주주들과 언론이 통제선 밖으로 밀려나고 텅 빈 회의실 안. 오직 두 사람만의 무거운 침묵이 맴돌았다. 태경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혜인의 앞에 우뚝 섰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기어이 진실의 재단을 완성해낸 남자의 거친 숨결이 혜인의 이마에 닿았다. 태경은 상처투성이가 된 커다란 손을 뻗어 혜인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안주머니에서 희미한 은빛을 머금은 낡은 나침반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태경은 흉터가 남은 혜인의 손바닥 위에 그 숭고한 유품을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그 지옥 속에 가두지 못해.
혜인은 나침반을 쥔 채 태경의 넓은 품으로 무너지듯 안겨들었다. 그녀의 귓가에 닿은 태경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만이 이 길었던 폭풍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내일은 이 나침반을 진짜 주인들에게 돌려주러 가자. 지독했던 장마가 마침내 물러가고 오랜만에 눈부신 햇살이 젖은 서울 도심을 찬란하게 채웠다. 강진욱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고 태양그룹 내부를 갉아먹던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진 지 꼬박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다. 태경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어깨의 자상에도 불구하고 검은 슈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윤혜인과 함께 조수석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10년 동안 그들의 숨통을 짓눌렀던 어둠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평온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강진욱 일당의 중형 구형 소식과 함께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썼던 설계 책임자 윤상철의 무죄가 완벽하게 입증되었다는 뉴스가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를 타고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태경은 조용히 라디오의 전원을 끄며 옆자리에 앉은 혜인의 손을 따뜻하게 겹쳐쥐었다. 혜인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이제는 봄의 훈풍 같은 옅은 혈색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 언덕에 자리한 고요한 추모 공원이었다. 10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참사 현장에서 유해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채 검게 탄 이름표만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희생자들이 잠든 곳이었다. 짙은 녹음과 맑은 새소리가 가득한 오솔길을 지나 태경과 혜인은 가장 먼저 형 강태윤과 윤상철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진 하얀 대리석 안치실로 향했다. 혜인의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오명을 벗은 직후 태경이 그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지시한 일이 바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희생자들의 넋을 가장 양지 바른 이곳에 명예롭게 모시는 것이었다. 하얀 대리석 위에 나란히 새겨진 형과 혜인 아버지의 이름을 번갈아 바라보던 태경은 묵직한 안주머니에서 은빛 나침반을 천천히 꺼냈다. 보건실에서 부식된 진흙을 정성스럽게 닦아낸 나침반은 창문을 넘어온 밝은 햇살을 흠뻑 받아 영롱하고 결연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추악한 탐욕에 맞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이 치러야 했던 숭고한 희생의 결정체였다. 태경은 나침반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치실의 작은 유리문 앞에 반듯하게 내려놓았다. 형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붉은 진실과 혜인의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으로 증명하려 했던 푸른 신념이 비로소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형,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그리고 윤 소장님, 진심으로 죄송하고 뼈저리게 감사했습니다. 태경의 낮고 먹먹한 목소리가 고요한 추모실의 맑은 공기를 부드럽게 울렸다. 곁에 선 혜인은 두 손을 모은 채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참한 절망이나 사무치는 슬픔이 빚어낸 눈물이 아니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날카롭게 맺혀 있던 지독한 억울함과 불면의 밤들이 저 눈부신 햇살 속에서 남김없이 씻겨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유리문 너머 맑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비로소 가슴을 무자비하게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태경은 소리 없이 오열하는 혜인의 얇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깊숙이 끌어당겼다. 혜인도 태경의 단단한 허리를 두 팔로 마주 안으며 그의 가슴에 젖은 뺨을 온전히 기댔다. 10년 전 그 끔찍했던 붕괴 사고의 밤. 쏟아지는 폭우 속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귀를 막아주며 지독한 상처를 나누었던 두 아이는 어느새 거센 폭풍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안식처로 성장해 있었다. 어떤 거창한 위로나 눈물 섞인 맹세의 말조차 이 평온한 순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맞닿은 두 사람의 묵직한 체온과 고요하게 뛰는 심장 박동만이 이 모든 잔혹했던 고통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졌음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태경의 굳은 입가에 오랜만에 옅고 티 없이 맑은 미소가 번졌다. 창문을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부신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얽힌 그림자를 길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추모 공원을 빠져나와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는 산책로를 나란히 걷던 태경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혜인을 아주 깊이 바라보았다. 그는 화상 흉터가 남은 혜인의 오른쪽 손등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매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욱의 더러운 흔적을 모두 도려낸 태양그룹은 이제 뼈를 깎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해. 그리고 그 진정한 첫걸음은 10년 동안 무덤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제사구역의 무너진 공터에서부터 시작될 거야. 태경의 단호한 선언에 혜인의 맑은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경은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끝부분이 불에 흉하게 그을린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어 혜인의 두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진욱의 잔재를 치우던 중 지하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추가로 발견된 윤상철이 생전에 소중히 기록했던 설계 아이디어 수첩이었다. 혜인이 낡은 수첩에 거친 표지를 부여잡고 놀란 숨을 들이마시자 태경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듯 단단하게 응시했다. 그 땅에 묻힌 아픈 기억들을 온전히 기리고 도심 한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위로를 불어넣을 도면이 필요해. 태경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섞여 있지 않았다. 10년의 저주가 서려 있던 잿빛 땅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의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였다. 혜인은 낡은 수첩을 가슴에 꽉 품은 채 태경의 올곧은 시선을 마주보며 벅찬 감동 속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 위로 새로운 내일을 향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 순간 태경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짧은 진동과 함께 서도진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단 3줄의 짧은 보고였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완전한 승리를 알리는 마지막 마침표였다. 이사회 결의 완료. 제사구역 철거 및 기억의 도서관. 신축 안건 만장일치 가결.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기적처럼 바꾸어 놓았다. 10년 전에 참혹한 비극이 서려 있던 제사구역의 무너진 공터는 이제 맑은 통유리와 따뜻한 목재로 지어진 거대한 기억의 도서관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지독했던 장마와 진흙탕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서관 주변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잎들이 눈부신 봄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흩날렸다. 태양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윤혜인의 세밀한 기획 아래 완성된 이 공간은 과거의 상처를 무작정 덮어두는 곳이 아니라 아픔을 똑바로 마주하고 세상의 모든 상실을 위로하는 도심 속의 따뜻한 안식처였다. 도서관의 중심부에 마련된 상설 전시관 안. 혜인은 단정한 베이지색 슈트 차림으로 고요히 서서 높은 천장을 뚫고 쏟아지는 찬란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혜인의 맑은 시선이 머문 곳은 전시관 한가운데에 정중하게 마련된 대리석 진열장이었다.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의 빛을 세상에 끌어낸 은빛 나침반이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고이 놓여 있었다. 덮개가 열린 나침반 곁에는 혜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겼던 낡은 설계수첩의 복원본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진흙탕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흙을 파헤치던 끔찍했던 기억은 이제 한편의 아득한 흑백 영화처럼 평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인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등에 남은 일그러진 화상 흉터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과거에는 끔찍한 절망의 낙인이었던 그 흉터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옥을 뚫고 살아남았다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훈장처럼 느껴졌다. 관장님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개관식 준비로 어제도 한숨도 못 잤다고 들었는데. 고요한 전시관의 공기를 가르며 들려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혜인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뒤를 돌아보자. 완벽한 핏에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은 강태경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1년 전. 날선 야수처럼 위태롭고 차갑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서는 이제 예전의 서늘한 그늘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평생을 짓누르던 만성적인 불면증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태경의 안색은 더없이 맑았으며 칠흑 같던 눈동자에는 오직 눈앞의 여자를 향한 맹렬하고도 다정한 애정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태경은 자연스럽게 혜인의 곁에 서서 그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유리 진열장 너머로 나란히 전시된 나침반과 수첩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진욱의 철저한 몰락 이후 태경은 썩은 환부를 완벽하게 도려낸 태양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영의 최전선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늘 혜인이 숨쉬고 있는 이 기억의 도서관으로 향했다. 진실의 무게를 감당했던 은빛 나침반은 이제 더 이상 피 묻은 증거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두 사람을 서로에게로 완벽하게 이끌어준 운명의 이정표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불어온 따뜻한 봄바람이 도서관의 열린 틈새를 부드럽게 맴돌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다정하게 내려앉았다. 태경은 혜인의 등 뒤로 한 걸음 다가서서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단단하게 감쌌다. 그리고 흉터가 남은 그녀의 오른쪽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소중하게 맞잡았다. 혜인이 의아한 듯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 위로 매끄럽고 차가운 백금 반지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끼워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투명한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에 혜인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놀란 숨을 들이마시는 혜인의 귓가로 태경의 낮고 묵직한 속삭임이 훅 끼쳐왔다.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구르고 놈들한테 쫓기고 목숨 걸고 사고 차량에서 탈출하고 남들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위험한 드라이브는 지난 1년 동안 질리도록 했잖아. 태경의 투박한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깊은 애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태경은 자신의 품에 기댄 혜인의 손을 더욱 단단히 깍지 껴주며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맞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평생 같은 차를 타고 가자. 윤혜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길로만 데려갈 테니까. 그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도 없는 가장 강태경다운 묵직하고도 절대적인 맹세였다. 혜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행복에 겨운 맑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10년 전 그 지독했던 빗속에서 싹튼 두 사람의 위태로웠던 인연은 온갖 잿더미와 폐허를 뚫고 마침내 눈부신 봄날의 가장 견고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혜인은 자신을 감싸 아는 태경의 커다란 손등 위로 입술을 맞추며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끝까지 함께 갈게요. 도서관의 통유리창을 넘어온 찬란한 봄 햇살이 서로를 깊이 안고 있는 두 사람과 빛나는 은빛 나침반 위로 영원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